해변의 살인. 작사 미상. 폭풍우 치는 해변에서 완벽한 범죄를 꿈꾼 한 남자의 운명을 뒤집은 치명적인 실수. 결국 늘 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건 시체 처리 문제야. 물론 자네는 나보다 훨씬 잘 알겠지. 의사 김민석이 포도주 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법조인 친구와 나누는 막연한 대화에서 오는 여유가 흘렀다. 김준석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렇지. 마치 우연히 흘러나온 대화인 양 준석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이 대화는 그가 몇 주째 준비해온 계획의 마지막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민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했다.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네. 살인 동기는 이해가 가도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실수가 나오지.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살인을 저지르는지 이해가 안 돼. 너처럼 인생이 순탄한 사람은 절박함이 뭔지 알 턱이 없지. 준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다. 나도 가끔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하지. 그는 애써 담담한 몫으로 말했다. 그렇지? 민석이 무심코 덧붙이며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시체만 없앨 수 있다면 살인자는 훨씬 안전해질 거야.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살인 혐의로 재판받기 어렵잖아. 자네들 법조계 용어로 범죄 객체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며? 아무리 혐의가 커도 시체가 없으면 경찰도 어쩔 수 없어. 준석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맞장구 쳤다. 흥미로운 관점이군. 우리가 소설가라면 그걸 소재로 삼을 수 있겠는데?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준석은 그 말에 킥킥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오려 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젊은 박도현, 그 건방진 후배의 실종 소식이 조만간 퍼지겠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군먼.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네. 날씨가 영 좋지 않아 보이니까.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민석을 배웅한 후 준석은 서재로 돌아와 벽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세밀하게 계획해온 모든 단계를 머릿속에서 다시 점검했다. 박도현, 그의 법률사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젊은 변호사. 참견하기 좋아하고 자신만만한 그가 이제는 준석의 인생 최대의 위협이 되어 있었다. 도현은 준석이 한비 친탁 기금에서 돈을 유용해 실패한 투자에 써버린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의 입만 열리면 준석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판이었다. 준석은 서랍에서 조석표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대조, 그래서 오늘 밤 썰물 때는 해수면이 가장 낮아질 것이다. 최저 수위 시각은 새벽 1시 30분. 도현은 90km 떨어진 지방사무소에서 주중을 보내고 매주 수요일 밤 12시 반 기차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준석은 차고로 내려가 이미 준비해둔 쇠사슬과 쇠추를 차 트렁크에 넣었다. 그런 다음 서재로 돌아가 특이한 도구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양끝에 15cm 길이의 나무 막대를 묶은 45cm의 튼튼한 밧줄이었다. 밖으로 나서자 세찬 바람에 실려온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차를 운전해 역을 향해 갔다. 역을 지나 골목길로 들어가 차를 돌려 큰 길 쪽으로 주차한 후 헤드라이트를 끄고 기다렸다. 곧 이어 기차의 불빛이 보였다. 폭풍우 소리에 기차의 접근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기차가 정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이제 역무원들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때 바람 소리를 뚫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이 역에서 나와 큰 길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비를 피하려 고개를 숙인 채 걷다 보니 골목에 주차된 준석의 차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다. 준석은 200까지 세고 나서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길로 나서 도연의 뒤를 따라갔다. 헤드라이트 빛에 도연의 모습이 선명해지자 그는 옆에 차를 대었다. 도연 씨. 준석은 가능한 한 평범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제가 모실까요? 바래다 드리지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폭풍호를 생각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정말 걸어가기 힘든 날씨네요. 그는 차에 올라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그들의 만남을 목격하지 못했다.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기차 도착하는 걸 보니 도연 씨가 계실 것 같더군요. 매우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세서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도연 씨와 한빛 신탁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준석의 목소리에 살짝 긴장이 감돌았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 일이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김 대표님이 해외에 계셔서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 생각에는 김 대표님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왜 당장 그 돈을 갚지 않으시는 겁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에게는 제 의료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준석은 차를 길가에 멈췄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 했다. 도연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고작 석 달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준석의 주머니 속 손가락은 밧줄을 더욱 꽉 쥐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도연이 문손잡이에 손을 댄 그 순간 준석은 번개처럼 빠르게 행동했다. 주머니에서 꺼낸 밧줄을 도연의 목에 휘감고 나무막대를 잡고 힘껏 당겼다. 도연은 놀라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올가미는 그의 목을 꽉 조여 공기 통로를 막아버렸다. 준석의 마르고 힘없어 보이던 손가락들은 이상한 힘을 발휘하며 밧줄을 죄어갔다. 도연의 목에서 간신히 빼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의 손발이 발작적으로 움직였지만 점점 힘을 잃어갔다. 준석은 이를 꽉 깨물고 밧줄을 더욱 세게 조였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차갑게 식어갔다. 몇 분이 지나자 도연의 몸에서 저항이 완전히 사라졌다. 준석은 밧줄을 풀지 않은 채 죽은 자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될 때였다. 준석은 도연의 몸을 뒤로 기대게 한 다음 시동을 걸었다. 차는 폭풍우 속을 해변을 향해 달려갔다. 썰물이어서 해변은 평소보다 훨씬 넓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이 길을 여러 번 답사했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캄캄한 하늘 아래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 소리는 마치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다. 준석은 차에서 내려 도연이 타고 있던 쪽 문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죽은 자의 몸이 그의 팔 안으로 무력하게 쓰러졌다. 다음으로 그는 트렁크에서 쇠사슬과 쇠추를 꺼냈다. 무거운 쇠추들을 도연의 주머니에 쑤셔 넣은 다음 사슬로 몸을 단단히 묶었다. 이 정도 무게면 시체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었다. 게다가 이런 대조의 썰물에 바다에 던져지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무게였다. 준석은 시체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그의 마르고 허약한 체격으로는 너무 무거웠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찬 바람이 식으면서 그는 순간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그는 도연의 몸을 세운 다음 자신의 어깨에 걸쳐 업었다. 죽은 자의 팔이 그의 목을 감쌌고
다리는 그의 허리를 둘렀다. 허리를 굽히고 무게중심을 잡아 그는 간신히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었다. 파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준석은 비틀거리며 해변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은 부드러운 모래에 푹푹 빠졌고 바람은 그의 몸을 거세게 밀쳐왔다. 바닷물은 1km 넘게 물러나 있었다. 이 긴 여정은 고통스러운 행군이었다. 그가 이 해변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다. 겨울이니 앞으로 몇 달간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썰물 때는 넓은 모래펄이 드러나 시체를 운반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계획은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숨은 더 가빠졌다. 등에 엎인 시체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다. 파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하얀 물거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물가에 도착했다. 파도는 굉엄을 내며 부서지고 있었다. 준석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의 가슴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아팠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다리를 적셨다. 무릎, 허벅지, 이제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의 압력이 느껴졌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했다. 그래야 시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헐떡였다. 이제 그만두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지금 후퇴할 수 없었다. 준석은 한쪽 어깨를 기울여 등에 엎인 시체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시체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단단히 고정된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는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시체는 여전히 그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다. 파도가 밀려와 그의 주변에서 부서졌다. 썰물이 끈다고 밀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물의 흐름이 바뀌고 파도는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다. 떨어져! 떨어지라고! 준석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만 도현의 시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사후 경직이 시작되면서 죽은 자의 팔과 다리는 살인자의 몸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그제서야 준석은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시체를 처리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은 자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물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제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파도에 그의 발이 들릴 듯 말 듯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해변 쪽으로 돌아서려 했지만 등에 엎인 무거운 짐과 쇠사슬의 무게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그는 물속에서 버둥거리며 일어섰다. 하얀 물거품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도와줘! 그의 외침은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몇 걸음 내디뎠지만 또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물은 그의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등에 엎인 시체의 무게는 그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쇠추와 쇠사슬이 함께 작용해 그를 깊은 곳으로 가라앉혔다. 마지막 순간 존석은 자신이 만든 올가미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은 자의 팔은 여전히 그의 목을 단단히 감고 있었고 마치 영원한 포옹처럼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밤사이에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었고 잔잔한 파도만이 모래를 간지리고 있었다. 조수는 다시 물러가고 넓은 모래벌이 태양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어느 낚시꾼이 해변을 거닐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두 쌍의 발자국이 깊게 패인 흔적이 해변을 가로질러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오래 가지 않아 다음 조수에 씻겨 사라질 운명이었다. 김준석과 박도연의 실종 소식은 몇 주 동안 지역 신문을 장식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졌다. 그들의 최후를 목격한 것은 오직 저 멀리에서 굽어보는 달과 영원히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뿐이었다.